좋습니다. 9페이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그냥 정리되시죠? 수수료는요, 종이 줄 때, 증 줄 때,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개사무소 가면 걸려있죠? 상장이에요, 그냥. 종이죠, 종이. 신고필증도 A4지고요. 등록증도 A4지, 다 A4지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저거는 있죠. 명표, 폐찰. 하게 공인중개사 그거는 나오기도 해요. 옛날에는 목에 걸어야 됐거든요. 중개보조원도 걸었어야 됐고요. 그거는 하나 나오긴 해요. 아무튼 수수료는요, 증 줄 때입니다. 그럼 증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연하는 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출연하고요. 등록증이 출연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필증이 출연하죠.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자면 공제증서 정도 출연할 수 있겠죠. 공제증서에 어차피 공제를 행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지 주는 거니까, 그죠? 그건 공제료를 내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언제 줘요? 자격 시험 합격하면 주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응시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1,000얼마 이걸 안 내겠죠?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박을 받을 때는 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뭐예요? 휴업하면 공인중개사 등록증 반납하죠. 재개신고하면 가서 또 찾아오죠. 어쨌든 받아오죠. 받아오지만 걔는 어때요? 내가 낸 거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반납이 아니라 재개신고하면 증을 주니까 그것도 내야 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휴업하고 재개신고는 없어요. 변경재고부요? 변경재고부도 내야죠. 새로 나는 거. 기재사항 변경이 있어요. 주소 바뀌었을 때. 그때는 안 내요. 증을 안 주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딴 동네로 가거나, 그죠? 요럴 경우에는 그거는 원칙적으로 어때요? 원칙적으로 재교부죠. 재교부니까 수수료 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그죠? 걔도 똑같습니다. 걔도 무조건 내야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관장하는 데는 어디예요? 자격증, 시도지사, 등록증, 등록관청, 그죠? 그러니까 각각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정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조례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협회는 무조건 나오죠? 소속, 거기 분사무소에 있는 지역의 요율을 따라야죠. 조례를 따르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협회 무조건 나오죠? 협회도 잘 보셔야 돼요. 협회는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들어간다면 협회의 고유 업무, 수탁 업무,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설립할 때는 무조건 예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숫자 헷갈리실 수 있는 건 뭘까요? 300명 이상 발기인 창립 중에 600명, 서울 100명, 시도 20명. 그죠? 얘하고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거래정보사업자죠? 500명에 2개 시도 30명. 그죠? 맞죠? 요거 두 개만 요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동그라미 색연필 같은 걸로 쳐놓으시면 바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좋잖아요. 그죠? 헷갈리실 수 있는 거. 그래서 협회는요, 기본적으로 무슨 사항? 큰 틀에서 보면 임의사항이죠? 협회 설립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숫자의 제한은 있을까요? 협회? 없어요. 지금 몇 개? 2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2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품위유지 이런 거 어디서 나왔었어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서 헷갈리게 자꾸 내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협회의 설립 목적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품위유지, 중개업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으로 수행,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부분을 헷갈리신다면 뭐를 등장시켜야 돼요? 머릿속에 3가지를 등장시켜셔야 돼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 두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그죠? 하나, 또 협회 정도 출연시키면은 3개의 내용을 짬뽕시켜서 문제를 낼 거란 얘기죠. 대부분 몇 번 문제겠어요? 1번 아니면 2번 문제겠죠. 그죠?
그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서 출연을 좀 시키셔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는 말은 공인중개사협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개업공인중개사협회다. 등록을 요한 자만 협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원을 하는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이고 총회가 있다. 요거는 뭐랑 헷갈리실 수 있어요? 중개법인하고 헷갈릴 수 있겠죠? 법인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거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0명 이상 발기인 창립총회 한 다음에 국토부에 인가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설립, 등기하셔야 되죠? 등기는 어디다가? 주택사무소. 주택사무소는 예전에는 무조건 서울에 두라 했었어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어요. 관악구 신림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으로 지부와 지혜도 둘 수 있다예요. 그죠? 둘 수 있다. 그러면 지부와 지배, 지부는 어디예요? 시도죠? 지회는 시, 군, 구. 그죠?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건 뭐예요? 구가 존재하는 행정구가 존재하는 시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 걔도 무조건 구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행정시와 자치시를 따지지 않는다. 그죠? 구가 있으면 무조건 등록관청은 구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지휘 감독. 그건 누구한테 받아요? 협회는 전체 지부건 지회건 국토부 장관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만 지부와 지회를 임의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그죠?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뭐 해야 돼요? 신고하자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아시죠? 신고하자. 그래서 넘어가서 협회 업무 중에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 있습니다. 고유 업무를 외우는 것보다 수탁 업무를 외우시는 게 더 빠르시겠죠? 맞죠? 그럼 수탁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과 시험. 아까 위탁받을 수 있는 거요. 시스템에서 협회는요, 2개 다 받을 수 있었죠? 2개가 교육하고 시험이었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죠? 아니에요? 고유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회원의 품위 유지, 부동산 중개 제도 연구 개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 회원의 윤리 현장 제정, 부동산 정보 제공, 공제 사업. 공제 사업은 중요하죠. 공제 사업 한 문제 꼭 나오겠죠? 어떻게든 나옵니다. 공제 사업도. 운영위원회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운영위원회 앞전에 다뤘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뺐어요. 그래서 수탁 업무 공제사업 나오는데, 공제사업,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아까 뭐랑 헷갈릴까요? 설립에서는 뭐였어요? 인가였죠. 그죠? 설립에서는 인가였고요. 공제사업은 승인입니다. 승인하고 인가하고 차이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느낌은 어때요?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승인이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빡센 게 어떤 거예요? 공제사업이 좀 더 빡센 거예요. 아시겠죠? 책임 준비금 적립비율. 이거는 뭔가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잖아요. 100명한테 받아가지고요. 그죠? 100명한테 받아가지고 100명한테 받아서 10명이 낸 돈 정도는 갖고 있으란 얘기죠. 그걸 갖고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혹시나 100명 중에 한 명이 사고 났을 때 그거 물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겠고 공제사고 비율이 훨씬 더 적지요. 한 명도 안 되는 꼴이지만 1000명에 100명 받아서 10,000명에 뭐 10%면 1000명이죠? 1000명 거 준비해놓고 있다가 한 명 물어줄까? 뭐 이런 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뭐예요?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돈을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범위를 얘기한 거잖아요. 10% 이상. 그죠? 그러면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할 수 있는 여력. 그죠? 그만큼을 준비해서 그만큼을 다 가지고 있으란 얘기야. 그죠? 100% 이상이니까. 항상 유지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제재입니다. 제재는 다른 건 좀 빼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얘기만 제가 조금 썼는데요. 행정처분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시효자에 맞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시효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나왔죠, 계속. 그죠? 모의고사 보실 때도 계속 나왔죠? 정리가 조금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썼어요. 맞죠?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맞죠? 뒤에 나오는 거랑 헷갈리는 건 뭐예요? 폐업 기간이 있을 때 그거랑 헷갈리시죠? 맞죠? 지금 요 상황은 뭐예요? 폐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아직 안 됐으면 업무정지 매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뒤에 나오는 아이는 뭐예요? 그냥 폐업이 3년 지나면 업무정지가 모든 처분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폐업이 3년. 폐업 3년은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본인이 중개업에서 떠나 있었으니까 행정청에서 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쭉 하고 있거든. 쭉 하고 있어도 3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등록 취소, 그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시효가 없기 때문에 폐업을 3년 동안 하지 않은 한, 그죠? 폐업을 3년 동안 하지 않은 한 언제든지 나머지 처분은 행할 수 있다. 시효 완성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또 뭐가 나왔었냐면 3년이라는 시간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걸리는 거 뭐하고 그럼 다 3년이잖아요. 등록 취소당해도 3년이면 다시 할 수 있잖아. 물론 자격 취소는 얘기가 다르지만 자격 취소도 3년이긴 하죠. 그죠? 다시 따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의로 폐업을 3년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죄를 다 사하여 주노라 이게 되는 거죠.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받아봐요. 얼마예요? 6월. 그죠? 6월 이상 업무정지 없잖아요. 그죠? 가감한다, 2분의 2 이상 가감한다 해도 얼마예요? 그 정해진 범위 넘을 수가 없잖아요. 6월 넘을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맞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6개월, 맥시멈 받아봐야 6개월이니까 폐업을 1년 이상 했다. 그죠? 그럼 충분히 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굳이 안 내려도 지가 쉬었으니까. 이해되시죠? 뒷부분에 3년, 1년 나오는 거랑 지금 시효 완성이랑 얘기가 달라요. 전제가 달라요. 뒷부분은 폐업을 했으니까 어찌됐건 쉰 거고, 그죠? 지금 시효 얘기할 때는 쉰 거예요? 안 쉰 거예요? 안 쉰 거예요. 되셨죠? 안 쉬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빼놓고는 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재등록 1년 뭐 이런 거는 그래서 항상 통보해 주는 거 있었죠? 통보. 이전 전에 관청에서, 그죠? 이전 후에 관청에게 1년 동안에 그거 시스템으로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개업공사 행정처분에서는 그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제재는요, 제가 따로 또 드렸잖아요, 그죠? 제재 이거 한번 뭐 본 거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요, 이거 깝깝해서 못 보시죠. 깝깝해서 못 봐요. 깝깝해서 못 보시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놓는 거에 의의를 두고 내가 아는 것들, 그죠? 다 보시면 안 돼요. 눈에 많이 보이는 아이들 있죠? 그냥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뭐 새로운 거 더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내가 공부한 거야. 요런 거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시험 전에 쇽 보고 들어가시면 한두 개가 또 눈에 이렇게 스쳐가서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걸 노린 겁니다. 한 문제, 두 문제. 가중적. 어디 나오는 거죠? 요거 보면서 할까요, 그러면? 자, 우선 요거를 좀 다 나가고요. 그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게 낫겠죠? 네. 우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좀 보실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신고 의무자. 신고 누가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중개법은 여기 행정처분에서 이제 제재에서 끝났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요.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거래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거래한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손 붙잡고 둘이 가서 같이 신고하는 뜻인가요? 그럼 무슨 뜻이죠? 서명받아서. 그죠? 서명받아서 한 사람이 그냥 들고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예외적으로는 어떨까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경우. 그죠?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가 신고에 의무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는 개업공인자가 중개를 통한 거래계약일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게 되고요. 신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공급계약, 각 법률에 따른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에 관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신고기간, 관청 신고 방법. 언제까지? 60일이에요. 중요한 건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언제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금은 어디서 나와요? 등기. 그죠? 부동산 특별조치법 있죠? 잔금하고 계약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미가 그닥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그닥 큰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그냥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도 거래계약이 흐트러지는 경우, 깨지는 경우, 해약되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는 해약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되셔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셨으면요, 보통은 느낌상 어떠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나와야 뭘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요, 대부분은요, 등기할 때쯤 돼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귀찮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그냥 계약 체결하자마자 그냥 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괜찮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거래 계약이 취소가 되잖아요. 해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서 또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없어요. 그죠? 개공이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나 해지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들이. 귀찮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계약 체결하시면요, 날짜 지나가지고 지나가지고 또 잊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잔금이 웬만하면 다 2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3달, 4달짜리도 있잖아요. 그럼 잔금까지 가버리면 이미 계약일에선 지나가죠. 계약일에선 지나가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항상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뒤에 가면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죠? 외국인 토지 신고. 그죠? 그 다음에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네? 신고관청이죠. 근데 신고관청은 기준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 아니죠? 소재지. 그래서요, 이게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조금 완벽하지 않은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들어가 보시면 어떠냐면요, 내가 신고한 거래 내역을 알고 싶잖아요. 신고한 거래 내역을 알고 싶으면요, 내가 거래했던 부동산의 그 신고 관청들 있죠? 거기를 각각 들어가야지 나와요. 내 이름 치면 쫙 나오는 게 아니고, 세종시면 세종시를 치고 세종시에 들어가서 세종시에서 내 이름을 쳐야 쭉 나오고, 내가 청주에서 한 게 있으면 청주를 들어가야 또 나오고, 이렇게 돼요. 조금 불편해요, 그거는. 어찌됐건 부동산 소재지의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고, 방문신고 및 전자신고 가능하다. 그죠? 전자신고는 서명으로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신고 방법이요, 정말 간편해졌어요. 그 전보다
그전에는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뭐 그냥 이름 치면 쫙 나오고 주소 치면 쫙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신고라는 절차를 한번 보실까요? 공동신고는 공동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여기서 또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계속 어때요? 거래 당사자는 계속 또는이에요. 또는. 그죠? 거래 당사자가 뭔가를 할 때는 계속 또는이에요. 일방신고는 뭘까요? 거래 당사자가 양쪽이 다 서명해야 되죠. 한 사람이 거부해요.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를 거부한 사유서와, 그죠? 제 입장에서 너 왜 나같이 서명해줘 이랬는데 서명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해? 뭐 하겠죠? 그럼 그거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요.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대행인 경우, 요거 대행 조금 체크를 좀 해두셔요. 좀 헷갈릴 수 있죠. 위임받은 자가 본인 신분 확인 후 대행이 가능하다. 그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그죠? 위임받은 자가 신분증 확인을 하고 위임장을 받아서 대행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의 위임장과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들고, 그죠? 거래 당사자의 위임장과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들고 가서 나의 신분을 확인해 주고, 그죠? 제가 대행해서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된, 이거는 누군가요? 위에 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의 의무를 질 때, 공동신고할 때 얘기고요. 밑에 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할 때죠? 공인중개사도 해야 되는데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누구였나요? 소속공인중개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 왜? 위의 시스템을 따라가면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해야지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가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라는 걸 거기서 알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겠죠? 내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맞아요만 확인이 되면 내가 신고 의무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원이라는 거를 신고관청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넘기실게요.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및 허가라고 나옵니다. 외국인이란 말부터 아셔야 되겠죠?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그죠? 법인 중에 외국 법인, 그죠? 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그죠?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보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보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되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하자는 얘기죠?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에?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요, 전체적인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전체적인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 사양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토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취득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허가를, 여기 나오죠?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죠?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 그죠? 그리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데 취득을 외국인이 하려고 한다면, 지금은 뭐예요? 그죠?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신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으라는 얘기예요. 왜? 외국인이니까. 맞죠?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내국인일 경우에는요. 그죠? 물론 외국인도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겠지만 내국인일 경우에는 얘기하기가 더 쉬운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어때요? 뭐 국가 전복의 위기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군사시설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 와가지고 땅을 막 사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 전복 사태 뭐 이런 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는 외국인한테는 부동산 취득도 못하게 해요. 일반적으로 나라에서요. 그죠? 네, 좀 닫혀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건 되게 어렵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거 얼마 안 됐어요. 그 시절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IMF 때 어려우니까 그때 규제 막 푸는 거예요. 그 외화 좀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겠죠. 일반적인 지역은 뭐 우리 여기 뭐 집 지으려고 땅 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자?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이렇게 있고, 이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신고 기간 및 허가 기간은요, 언제 하면 될까요? 신고 언제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0일이죠? 요것도 언제? 계약 체결 후에요. 잔금 아니고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토지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시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시라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계약 말고 이런 경우 있었다 그랬죠. 아들이 미국 가서 살아요. 살다 보니까 거기 시민권을 취득을 했죠. 그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아예 국적이 바뀌죠.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아니 이중적 행정 하나 포기해야 되잖아요. 어른이면 포기가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거지만 어찌됐건 미국 시민, 한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 이거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를 했어요. 그럼 미국 국적을 갖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외국인이에요. 그 순간부터 외국인이 되는 거죠. 맞죠? 우리나라에 오려면 장기 체류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비자도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러면 내 아들인데 외국인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쨌든 그거는 국적에 상관없이 법리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이 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그죠? 아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죠. 그죠? 상속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지금 뭘 갖고 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상황이죠. 그죠? 내가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에 의한 거라는 거는 내가 당사자 간에 서로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법률행위니까. 그죠?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나 그거 상속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의사표시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바로 받는 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의지를 가고 열심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고에 대한 게 계속 보유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더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 뉘앙스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시에는 체결로부터 60일인데요. 거래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을 했을 경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죠? 그리고 계속 보유 신고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이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변신했죠. 대한민국 국민에서 미국 국민으로 변신을 했죠. 이럴 경우 너 한국에 있는 부동산 계속 갖고 있을래?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전허가 대상 있잖아요. 이런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나 이거 좀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허가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냐 불허가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은 신고 확인증이나 허가증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그래서 매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요.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한다. 이것도 한번 체크 좀 해두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외국인이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어요. 그죠? 취득 허가를 15일 이내, 그러니까 취득하겠다라는 사전 허가죠. 사전 허가가 들어오면 그 허가에 대해서, 그죠? 허가 간청이 되겠죠? 그때는 허가 얘기가 나오니까.
뭐 물론 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허가관청은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 줄 건지 불허가를 해 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정을 하고 나서 매분기 종료. 그죠? 종료니까 허가관청도 결국은 어디예요? 시군구죠? 매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실게요. 1월 달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매분기 종료가 언제 끝나요? 1, 2, 3월에 끝나죠. 그러면 4월 말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시도지사한테 가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달이죠. 그럼 5월 말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1월 달에 신고한 거, 2월 달에 신고한 거, 3월 달에 신고한 거 2달 있다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죠? 맥시멈 잡았을 때. 그죠? 그럼 1분기 게 언제 정리가 돼요? 분위기가 종료된 후 2개월 있다가 국토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외국인에게, 그죠? 허가를 내준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존해야 될 지역, 그죠? 보존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국방상이라든지 안보상에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다라는 것을 국토부 장관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신고 및 허가에서 신고 절차는 공동신고 일반, 이게 제가 요거 잘못 만든 것 같죠? 지워야 되는데. 그죠? 앞에 거 그냥 그대로 와버렸네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제가 카피 뜨고선 하다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거는 잘 봐두시자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외국인 이런 거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죠. 그 박스 밑에 신고 절차 그거를 빼시면 돼요. 그냥 X표를 치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시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투기 우려가 예상되거나 조짐이 보이거나, 그죠?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거의 하질 못합니다. 그죠? 필요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토지를 거래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잖아요. 맞죠? 맞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거래가 쫙 줍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 개념은 토지를 거래를 잘 못하게 막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어떤 지역일까요? 뭐 새롭게 조성되는, 그죠? 뭐 대표적인 건 세종시고요. 세종시도 토지거래 허가를 다 묶였을 거라고요. 옛날에. 그죠? 맞죠? 그리고 뭐 도청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들 새로 뭐 개발한다든지 이러면 그 주변 땅값 해가지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구역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묶어버리는 걸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할까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겠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할 때랑 시도지사랑 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 둘 이상이 걸쳐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그죠? 예를 들어서 경북과 강원도가 겹쳐 있다. 그죠? 이럴 때는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니까 한 끗발 위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지역, 예를 들어서 경북이다. 경북 지역이라선 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부 장관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지정을 할 수 있겠죠? 맞죠? 동일 지역일 때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일 지역에서도 투기적 거래가 성행되거나 혹시 예상이 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딱 나눠가지고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지사는 동일 지역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국토부 장관도 동일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중요한 건요. 심의 받는 건 알겠는데 재지정 시 다시 지정할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일정 기간을 두고 했는데 아직도 투기 성향이 누그러들지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연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연장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 장관 밑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밑에 시도지사,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되겠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경우,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시군구의 의견만 들으면 되겠죠? 맞죠? 그거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건 시군구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시군구는 시도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한테 우선 물어보고, 그죠? 그럼 시도도 시군구한테 물어보든지, 직접 물어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밑에 있는 사람 얘기가 더 현실에 가까우니까 국토부 장관은 책상에서 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아니요, 다르죠. 네. 네. 그거랑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토지에 대한 얘기죠. 그죠? 투기과열지구는 뭐 때문에 하나요, 보통? 뭐, 투기 우려. 부동산, 그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토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죠. 투기과열지구는요, 가보면 되게 좋은 데예요. 그죠? 집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막 이런 데 있죠. 거기가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제한을 그렇게 해서 거는 거고, 얘는 뭐냐면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허벌판인 세종시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허허벌판 세종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거고요. 그죠? 지금 여기 지금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지금은 이미 다 지어진 세종시. 얘는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틀은 비슷하죠. 틀은 비슷해서 어쨌든 결론은 뭔가요? 투기를 억제하자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투기를 억제하자는 목적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지정 공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시에는 지체 없이 어떻게 됩니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시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로 다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빨간색이 지정을 한 자가 되겠죠. 그죠? 지정을 했을 때,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을 때는 양쪽으로 하고, 국토부 장관은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통지를 받은 시군 구청장은, 요 내용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공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관할 지역에 어디로? 등기소로 보내야 되는 거죠. 등기소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 없이는 등기가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등기소 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지를 하고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다른 거는 15일 이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5일간 일반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허가 절차를 보시면 허가권자는 실질적으로 누가 되겠어요? 지정권자하고 허가권자는 다르겠죠? 허가권자는 실제로 가장 필드에서, 그죠? 가장 현실과 맞닥뜨리는 사람 누가 될까요? 시, 군, 구. 허가관청이 되겠죠? 허가 대상 계약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 그죠?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그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가
두 개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죠? 어디서 나왔나요? 등록에서 나왔죠. 선매협의 진행 시에는 처리 기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선매협의 그러니까 처분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허가냐 불허가냐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선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매는 뭐예요? 누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허가 관점에서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죠. 그죠? 매수 청구가 이게 다르죠. 선매를 하게 선매 협의 중이야 라고 15일 내에 통보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신청한 사람은 어때요? 허가 신청한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겠죠. 15일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매 협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없고 허가라는 말도 없고 불허가라는 말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일 지나서 그 다음날 허가가 된 걸로 봐요. 허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쫓아가서 뭐 해야 돼요? 허가증 달라 하면 되겠죠? 그럼 달라 그럴 때 어떻게? 지체 없이 줘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요 허가 신청을 받은 사람도 어때요? 잘해야 되겠죠? 기간 지나면은 쫓아와서 아마 딱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15일 될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안 하면. 그 다음에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 숫자죠. 도시 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요거까지 외우셨나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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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을 유저당. 아니죠. 예. 네네네. 유저당은 되죠. 확인 좀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지금만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은 180. 작죠? 그죠? 180제곱이면 몇 평이에요? 60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지 않고 그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뭐도 있을까요? 실제 나는 그 동네 살고 그 동네에서 정말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다 투기만 하는 사람, 투기꾼만 몰려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선별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잘 나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지역이나 딱 봤을 때 투기 목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겠죠.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작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놓고 얘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건가요? 어떤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사서는. 그래서 주거지역 180 뭐 나오는데 요거는 뭐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당한 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의 문서로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준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안에 어떤 목적대로 사용을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이용 의무 기간은 원칙은 2년, 사업은 4년, 현상보존은 5년. 몇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2년이지만 사업을 할 경우는 4년, 현상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5년이다. 그 다음에 이행감제금은 어떤가요? 10%의 범위 내에서 부과가 가능한 거고요.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이용을 어떻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용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 빨리 그대로 사용해. 너 허가받은 대로 사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데 그 이용 기간, 의무 기간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너 그거대로 사용해라는 그죠? 정당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끝나면 부과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시죠.